저한테 자꾸 걸레를 빨아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학교에 수업 들어야 될 수업 중에 많이 걸레도 빨아오고,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석탄 난로를 썼었는데 석탄을 많이 받으러 제가 주로 갔습니다. 저의 지능을 검사했다면은 저는 아마 경계선 지능이 나왔을 거라고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자, 흔히들 요새 많이 아이들을 이과형 아이다, 문과형 아이다, 그리고 뭐 웩슬러 점수 얼마 나왔다 하니까 너는 이 정도의 진로를 생각하는 게 아마 현실적일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한정지는 느낌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들은 쉽사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은 뭐 저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약간 자기 비하 개그인데, 제가 어렸을 때 느렸어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좀 느렸다. 아마 한 8살 때, 이 정도 나이 때 저의 지능을 검사했다면은 저는 아마 경계선 지능이 나왔을 거라고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글자를 잘 못 읽었어요. 글자를 모르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IQ 테스트도 일종의 시험이잖아요. 아마 처참했을 거다. 도형 같은 것도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상하게도 겨울 때, 한겨울에 당시에는 이제 난방 같은 게 잘 안 되고 온수도 없었는데 저한테 자꾸 걸레를 빨아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학교에 수업 들어야 될 수업 중에 많이 걸레도 빨아오고,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석탄 난로를 썼었는데 석탄을 많이 받으러 제가 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도 저는 생각한 게, 이상해, 참. 내 순서가 벌써 왔어? 나 지난주에도 한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 지금 한 반에 50명씩 있는데 벌써 내 순서라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는 실은 공부 잘하는 축에 좀 속했어요. 잘하는 축에 속했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저를 만약에 단정을 지어서, 야, 너는 어떻게 글자도 못 읽고 이렇게 뭐 말도 못 알아듣고 숙제 알림장도 못 적어가냐?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넌 공부는 아니야, 빨리 저기 다른 거 해, 이런 식으로 저를 단정했었더라면은 저는 공부 쪽으로는 못 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문이과를 나눈다 하면은 이과에 가까웠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었어요. 제가 재밌다고 느낀 과목도 수학이에요, 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못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시험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 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은 시험 때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런 과목들은 거의 다 만점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다른 과목들, 뭐 문과라는 과목들 있잖아요. 국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처참했을 거예요, 과목이. 근데 지금 이제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약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이과형이다 단정 지었다면은 뭐 지금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낙인 찍는 게 위험한 거를 반증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기대 효과 이론이 있죠.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는 아이들을 그냥 무작위로 나눈 다음에 한쪽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얘네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다, 공부를 잘하니까 잘 지도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시험 성적이라든가 학업 성취를 보니까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낙인을 찍은 애들은 훨씬 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성적이 좋은 거예요.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간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이제 이렇게 발전된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아이가 이런 나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꼭 맞다는 그 확신을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간에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아이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런 기대에 갇혀서 자기의 그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좀 걸출한 사회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시에는 뭐 검사 같은 게 지금처럼 없었어요. 뭐 웩슬러,
검사해갖고 너는 이과형이야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아인슈타인은 난산증, 그 디스캘큘리아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었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계산이 자꾸 틀린대요. 기본적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단정짓기를 당했다. 어렸을 때. 야, 너는 저기 기본적인 수계산도 못하는 애가 무슨 물리나 수학을 공부해. 야, 안 맞아. 너는 이과형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지었다 하면은 그 상대성 이론 같은 거 어떻게 발명되었겠어요? 그거는 안 되었겠죠.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들도 실은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이과형 사람이 아니에요. 학습 장애가 있는 거예요. 수랑 관련해서. 이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대본도 많이 쓰시고 대본도 엄청 잘 쓰세요. 그런데 이분도 실은 난독증이 있어요. 이분이 난독증 진단을 받은 게 나이가 60이 넘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미스테리가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조차도 만약에 어렸을 때 이 스필버그를 야, 너는 난독증 있으니까 문과는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단정을 지었다 하면은 이분이 계속 이걸 파고들고 글 읽고 글을 썼었겠습니까? 아마 그거랑 멀어졌을 거예요. IQ 테스트나 뭐 문이과 구별 이런 것도 약간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수리적인 능력을 이제 평가하고 언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일견 생각해 봤을 때에는 수리적인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언어적인 게 좀 떨어지겠구나. 왜냐면 시간을 거기다 많이 투자했고 성향이 그거니까. 이렇게 많이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리적인 게 높은 사람이 언어적인 것도 같이 높을 때가 많거든요. 도대체 저는 이제 문이과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구별하는 게 너는 이과 성향이야, 문과 성향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어떠한 큰 효용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은 학습 장애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나 체계적인 검사 같은 게 이게 약간은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온갖 그 학습 장애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몇 개 있는데 ADHD 요게 이제 한 인구의 4%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지적장애라고 이렇게 그 범주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약간은 정상인과 지적장애의 사이 경계에 있다고 하는 건데 요 사람들이 한 14%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독증이 전체 인구의 한 1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이것도 일종의 장애라고 거의 분류가 되는데요. 이것도 한 3% 된다고 하고요. 디스그래피아라고 해서 글자를 약간은 착각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게 한 15%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은 이 P랑 Q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잘. 그리고 난산증 이게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건데 계산 잘 못하는 거 6%, 청각 처리 장애 5%, 시각 처리 장애 10%, 통합 운동 장애 이것도 10%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퍼센티지 포인트를 합치면은 반 이상이 훨씬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자, 이렇게 장애같이 규정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취급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특히 이런데 이런 걸로 ADHD다 뭐 저기 난독증이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상한 취급을 하거든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우리 저기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도 좀 재미있고 이상한 애들이 많잖아요. 미국 학교 가면은 더 많아요. 이 소위 말하는 약간 난장판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워낙 다양한 애들이 모여 있고 특이한 애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획일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양성을 권유하고 그거에서 장점을 찾게 하는
그런 이제 문화나 기조가 있죠. 어느 정도 타인의 특성 같은 거, 나의 특성 같은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어울려서 가급적 지내면 좋겠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공부는 아니에요. 지능은 아닌데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나 제임스 펠런이라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하신 분이신데 연쇄살인마 같은 흉악 범죄자들의 뇌를 분석하다가 일반 사람들과 이제 약간 대조를 하고 싶어갖고 사진 같은 거 섞어놓고서 진짜 이 사람들이 뇌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나 이걸 보고 싶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이름 같은 거 다 익명으로 해놓고 결과를 보니까 자기 뇌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더라. 그리고 가만히 옛날 일을 떠올려 보면은 아 내가 좀 달랐어. 그리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를 아신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바쁘게 유지시켜 주셨다. 집에서 혼자 뭐 음침하게 있게 하거나 혼자만의 이상한 생각을 키울 여지를 가급적 안 주시고 대외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밝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주셨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원봉사 같은 것도 많이 시키시고 이런 걸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교수까지 하신 거예요. 교수까지. 사이코패스인데도 진짜 신경 써서 이렇게 노력하고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면은 사회에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이분은 전과 같은 거 한 개도 없고요. 되려 이로움을 많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으니까 지능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격적인 것, 성향적인 것도 단정지어서 너는 사이코패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집에만 박혀 있어.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회에서 갖가지 장애, 지적 장애, 뭐 성격 장애라고 낙인 짓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함부로 사람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단정으로 인해서 가능성을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지간하면은 다 어울려서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해볼까요? 오늘 편은? 네. 감사합니다.